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6.25 전사자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타공인 한국사의 최고 일타 강사. 나는 돈보다 역사를 지키겠다. 최태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힘드는데. 아니 사실 요즘 뭐 킬러 문항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학원계 막 이런 거 막 뉴스 나오고 있는데 최태영 선생님 얘기는 없어요? 아니,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한테 일타라고는 소개하지 마. 아니 그건 아니고요. 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사교육이 존재하지 않아요. 맞아요. 60만 매년 60만이 응시하는데 불구하고 수능은 49만인데 사교육 엄청나잖아요. 맞네. 왜냐? 거기에 누군가가 무료로 강의를 하는데 일타 강사래요. 이걸 본인 입으로 하기 전에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소개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정부 수칙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태 선생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으로 다 보여주신 분이에요. 아니야, 그만. 내가 이만큼 컸다. 이건 뭐 이 사회 덕분이다. 난 모든 것을 사회에 다 돌려드리겠다. 이 정신으로 강의하신다니까요. 썬킴도. EBS에 있었는데 썬킴은 뭐 기회만 되면 사격으로 가는 기회가 안 와서 문제지. 기회주의자. 저는 유료 강의로 돌려도 네. 출연료가 굉장히 적어요. 출연료가 굉장히 적어요. 이게 안 돼. 이래로 아무도 안 들어. 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의 맥어더 장군의 사관학교 동문 우리 크리스 존슨 씨 모셨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졸업을 해야 동문 아닙니까? 그렇죠. 대학했는데. 자퇴는 했지만 이게 선배님이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경석 씨 정도로 보면 돼요. 그 형보다 좀 오래 다녔어요. 이 정전 70주년을 맞아가지고 지난 26일 날 하와이에서 우리 또 애국 열사들의 유해 7구가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다고 합니다. 1950년이죠. 고향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동한 거리만요. 최장 15,470km.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청춘과 또한 생명을 바치는 우리의 호국 영웅들.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또 먼 거리를 지나서 이제야 또 가족들의 품에 올 수 있었는지 또 아직도 오지 못한 분들은 왜 오고 있지 못한지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곧 국군 전사자께서 내려오시겠습니다. 임나기 형님, 가슴이 벅찹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고맙습니다. 해군에 보낸 제 아들의 품 안에 계시는데 편안하신가요? 이 나라가 걱정을 마시고 편히 쉬세요. 나라를 위한 영웅들의 헌신에 자유 대한민국이 경의를 표합니다. (6.25) 전쟁을 사실 한국에서 벌어졌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분들이 왜 하와이에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전쟁이잖아요. 전쟁 상황 속에서는 사실 유해의 일부만 딱 보고 이 사람이 누구다. 이걸 단정 짓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출발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정전 7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당시 그 미군의 그 카투사로 이제 징집되셨던 분이 계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정말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장진호 전투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에 지금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당시 그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그 미군들의 그 증언을 따라 보면 정말 그 시신들이 널려 있었고 겹겹이 쌓여 있었고 도저히 그냥 생지옥. 와, 저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정말 생지옥 그 자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이제 그 전사자들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군인들도
같이 함께 그곳으로 갔던 분들이 되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돌아오신 겁니다. 전쟁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무서운 적? 동장군이에요, 동장군. 아, 맞아요. 수위.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침공, 또 동장군 때문에 실패했어요. 무려 50만 명이 얼어 죽었어요. 그리고 나치 히틀러의 모스크바 침공, 또 동장군. 맞네요. 겨울에 모스크바를 침공해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이 장진호 같은 경우는 개마고원 근처다 보니까 겨울에 지금 그때가 1950년 11월 겨울이니까 영하 45도까지. 와. 여기에 장진호 전투에 참전을 했던 미군 부대가 이제 미국 10군단과 해병대 1해병대였는데 다른 부대였으면은 전멸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군단과 1해병대였기 때문에 물론 중공군의 포위가 됐지만 중공군 포위를 뚫고 이제 후퇴에 성공을 합니다. 이건 미국 해병대에서 정말 유명한 전투예요. 성공적으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 철수 작전은 철수이지만 정말 참혹한 그런 역광과 강혹한 추위 속에서 110km 함흥까지 성공적으로 후퇴했는데 그 정말 대단한. 후퇴도 성공한 후퇴라고요? 후퇴도 성공할 수 있다. 포위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포위망을 뚫고 후퇴하는. 근데 성공을 한 거죠, 결국. 사면초가 이렇게 위에서. 아, 그러면 흥남철수가 그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장진호 전투의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 흥남 철수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버텨준 거예요. 이 장진호에서 버텨줬기 때문에 만약 못 버텼으면 철수를 안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시 그 장진호 전투 때 진짜 사람도 무기도 차량도 다 얼어붙었대요. 심지어는 뭐 탱크라든지 트럭 있잖아요. 그걸 쓰는 윤활유들 있잖아요. 이것마저 얼어버리니까 서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그 포를 쏘잖아요. 포를 쏘면 이 포 시신 자체가 얼어 있어가지고 딱 때렸을 때 깨져버리는 거예요. 와, 이 정도로. 그래서 당시 그 장진호 전투의 지배자는 바로 혹독한 한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추웠어요. 추울 때 있잖아요. 이렇게 얼어붙은 기관총신 이런 걸 딱 잡잖아요. 손이 그 순간에 얼어가지고 붙어있고. 같이 뜯으면 피가 쫙 나요. 피부가 뜯어져 쫙 나와요. 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 병사들한테 당신 소원이 뭐냐? 뭐였을 것 같아요? 소원이요? 따뜻한 커피. 빨리 끝내는 거. 내일. 투모로우. 내일? 살 수 있게. 그쵸. 소원이 내일이야. 내가 내일을 볼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지. 얼어죽을 아니,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개마고원이 그렇게 추워요? 추위가 제가 살았던 곳이 무산이다 보니까 10월 말 정도 되면 두만강 물에 살얼음이 껴요. 그리고 이 장진호 전투 일어났던 게 11월이잖아요. 그렇죠. 11월에 밖에 나가면 함부로 숨을 쉬지 못해요. 숨을 못 쉬어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코 안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해가. 띵해지고 눈에 눈물이 핑 돌아요. 그래요? 그래서 나갈 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숨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손으로 입을 막고 이렇게 조금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숨을 쉬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2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학교에 딱 도착하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애들 얼굴을. 왜냐면 머리부터 시작해서 눈썹, 귀 다 그 성미가 꼈는데 그게 다 얼음으로 변해가지고 들어와서 한참 있어야지 얘네가 다 녹으면서 친구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구나. 근데 이게 진짜 가장된 거 아니에요. 자, 뭐 북한이 이제 인민군을 탱크를 앞세우고 이제 서울로 진격을 했어요. 3일 만에 한 번. 피난 갔다 얼어죽고. 아, 전쟁이 아니고.
당시는 중공군이 맞죠? 당시 표현으로는. 중국 공산당. 그렇죠. The Soviet people believed that as a first step, discussions should be started between the belligerents for a ceasefire and an armistice, providing for the mutual withdrawal of forces from the 38th parallel. 공전회담을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협의를 해보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밀고 올라갔다가 이제 중국군이 개입을 하잖아요. 중국이 개입했는데 그들이 좀 자신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인원수가 많아요. 인해전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밀어붙이면 되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풍부한 전쟁 경험이 있어요. 이 중국군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런 내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딱 막상 들어와 보니까 우와 이게 미국에서 그냥 폭격을 때려버리는데 그 화력 앞에 그냥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냥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무력을 통해 가지고 이 전쟁을 끝낼 수는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그제서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게 이 정전회담의 첫 장소를 개성에 있는 내봉장으로 정했어요. 이 내봉장 하니까 이게 어디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내봉장.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있던 소위 이제 고급 요리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은 옛날에 요정이라고 불렀죠. 그렇지. 우리나라 이제 70년대 말만 해도 청운각, 대원각, 삼천각 이렇게 뭐 소위 요정 삼각이라 불리고 주로 이제 정치인들 뭐 만나서 회동한다. 요정 정치. 그렇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요리집들과 비슷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잖아요, 사실은. 정전협정을 이런 데서 한다는 게. 중요한 자리니까 거기서 개성은 만두가 아닙니까? 만두 같은 거. 분위기 좋게 해서 만두 먹으면서 그러니까 공동관심사 음식이니까. 이 당시 이게 호텔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근데 과연 이제 요리도 먹으면서 분위기 풀자라는 식으로 요리집으로 정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개성은 당시에 우리 군과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적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이 정전협장을 위한 토의 장소를 어디로 하냐 양측에 뭐 실랑이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총구리를 겨누고 있다가 갑자기 쟤들이 정전을 하자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여러 실랑이 끝에 그래 뭐 개성에 있는 음식점 정도면 제너럴하다라고 해서 이제 음식점에서 첫 회의가 열리게 됐는데 그때의 기록을 보면 양측 대표들은 만난 자리에서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다. 물 한 잔도 손에 대지 않았다. 오히려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내돌았고 들어오기 전부터 기싸움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북한 땅이었으면 당시에는 이 북한이 여기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건가요? 맞습니다. 북한이 주장을 했어요. 그 51년 7월 10일 날 더 이상 이제 싸우는 게 의미가 없다. 이제 그 정전 협정을 하자. 그러면 협상 장소가 어디로 하면 좋겠냐? 해서 이제 일단 유엔군 측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원산 앞바다로 갈게 우리가. 북한 동해인 원산 앞바다로 가는데 덴마크 소속 병원선 위에서 하자. 배에서 여기 북한이 아니 이거 봐. 지금 그 덴마크 배는 너희들 유엔 연합군 측 소속 아니냐? 우리가 소속을 줄 아냐? 택도 없고 원래는 38선 이하 너희 땅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 번 서로 주고받았던 중립지대 비슷한 개성에서 하자. 라고 개성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걸 유엔군 측이 받아들인 거고. 아니 그러면 북한 측의 그 의견을 따라준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엔군이 딱 생각했을 때 북한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봉장? 내봉장은 일단 그 문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개성 시내를 관통하진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이 북한군이 좀 치밀한 계략이 숨겨져 있는데 어떤 계략인지 아세요? 계략이 위습게 뭐 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 측에서는 경주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북한군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듣고 보면 소름 끼치는 짓들을 많이 해요. 개성에서? 뭐가 있었나요? 뭐 했어요? 자 여기가 그 음식점 내봉장이고요. 어떤 북한군의 계략이 숨어 있었는지 지금부터 샅샅이 살펴보시죠. 지금
이게 이제 유엔군이 탄 찌푸차거든요. 근데 찌푸차에 뭐가 달고 있죠? 흰기가 깃발이. 7월달. 백기가 그래요. 백기가 달려 있죠. 백기. 자, 지금 유엔군이 탄 차량에 백기가 달려 있습니다. 유엔 깃발이 아니야? 유엔 깃발이 아니고. 자, 근데 사실 저 백기를 단 게 애초에 양측의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합의 사항 양측이 이행하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냐? 당초에 유엔군이 야, 내봉장 개성이긴 해도 문산에서 가면 뭐 개성시내 관통하지 않아도 돼 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걸 받았잖아요. 네. 유엔군은 당시에 개성을 통과할 생각이 없었는데 북한군을 태운 트럭 3대가 유엔군 대표단 행렬을 내봉장까지 인도하면서 일부러 개성 시내를 빙글빙글 돌아서 내봉장까지 가게 만들었네. 연출을 한 거예요. 퍼레이드처럼. 퍼레이드를 한 거죠. 그러면 졸지에 유엔군 입장은 백기를 펄럭이면서 항복. 개성 시내를 행진하게 된 꼴이죠. 맞죠?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여기 지금 개성은 한국전쟁 이전에는 우리 땅이었지만 지금은 적진이에요, 지금. 적진에 유엔군이 지금 백기를 달고 들어갔어요. 적진이니까 백기 달아야 돼요. 이거를 북한과 특히 이제 중국이, 당시 중공이 엄청나게 홍보를 합니다. 봐라, 미국이 우리한테 무릎 꿇었다. 그렇지. 백기 달고 지금 협상으로 들어왔다. 누가 이겠냐? 칸보이는 이쪽이 하니까. 그러니까요. 지금도 북한의 많은 기록 영화 중에 6.25 때 보면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해서 드디어 미국이 우리한테 항복을 하고 그리고 그 정전협정장에 들어올 때도 미군이 굉장히 비굴해하는 그런 표정만 찍어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일련의 가정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조작의 달인이야, 조작의 네. 달인. 밤은커녕 바로 파트날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시작도 전에. 그렇지. 거기 가면 분위기 거기 회의장 안에서도 분위기 이랬어요. 회담장에 들어갔어도 기싸움이 시작이 돼요. 일단 저쪽은 북한군과 뭐 중국군, 이쪽은 이제 유엔군 대표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어. 근데 왠지 이 유엔군이 북한군과 중공군을 이렇게 쳐다보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게. 뭐 이러지? 키는 더 큰데. 그러니까, hey, what's the problem? 딱 밑에 보니까, 와. 저쪽 북한군과 중공군 측의 의자가 10cm가 높았던 거예요. 내려보는 거지. 미군과 유엔군과 이제 그쪽이 연합군이 우러러 볼 수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유치한 얘기 같지만 왜 이미지 한껏 가지고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만난 거 가지고 양손으로 잡았네, 한 손으로 잡았네. 뭐. 이거 가지고 지금도 그러는데 이거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기싸움 중요한 문제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회담 테이블에 중공군 기도 있고 유엔군 기도 놔뒀어요. 근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오니까 중공군 애들이 유엔군 기를 빼놓고 인공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이 화가 나서 이걸 딱 빼고 유엔군 기를 딱 꽂아놨어요. 그런데 한 5분 있다가 저쪽에서 유엔군 기보다 더 큰 인공기를 어디서 놔둬서 유치해. 국기 올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을 거 아니야. 이 시간에도. 당연하죠.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근데 지금 기대 가지고 전쟁 중이에요. 그만큼 정전협정 당시에 양측이 얼마나 팽팽했고 웃음기 한 방울도 없었던 치열했던 분위기였다는 게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죠. 이제 내봉장에서 지금 이제 첫 본회의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근데 막상 회의를 해보니까 두 가지 쟁점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쟁점이 뭐냐면 바로 휴전선을 어디다 설정할 거냐.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 이 설정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무려 4달이 걸립니다. 이걸 정하느라. 땅을 어디다가 하든.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지. 휴전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땅을 나눠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땅, 여기까지 니네 땅 이제 나눠야 되는데 이걸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예, 남북이 땅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 평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남과 북 모두에게 중요했겠죠. 그래서 제가 지도 한 장을 준비했는데 판넬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두 가지 선을 제가 그어놨어요. 네네네. 첫 번째 빨간 선은 위도 38도 선입니다. 그래, 저기 위도 38도 선이 한반도를 이렇게 절반을 반듯하게 가로지릅니다. 중공군과 북한군이 처음에
주장했던 선이 바로 이 위도 38도 선을 따라서 반듯하게 나누자. 실제 38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눴으면 NLL 가지고 싸우고 뭐하고 그럴 필요 없었죠. 그렇죠. 여기가 또 우리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실제 휴전선은 이렇게 체결됐잖아요. 그렇지. 38도 선을 경계로 나누면 강원도의 상당수를 누가 먹습니까? 북한이 가져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계속해서 치열하게 뒤에서는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예요. 강원도 지역에는 산악 지역이 많죠. 네.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해야 유리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지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자칫 정전협정 이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38도 선을 기준으로 협상하면서 이쪽은 다 북한 쪽 땅이니까 우리가 좀 슬슬 준비하자라고 하다가 정전협정 무효화되면은 이쪽 다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죠.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과 유엔군이 주장한 건 위도 38도 선으로 하지 말고 실제 양국 군사들이 접촉하고 있는 면을 기준으로 정전을 하자. 휴전선을 긋자. 군사 접촉선. 전지에서 양국군이 대치하고 있는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곡선형의 휴전선이 그어진 건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군사 접촉선은 아직 정전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조금씩 계속 이게 바뀝니다. 도장 찍고 실효가 생기기 그때까지는 계속 바뀐다. 그렇죠. 자, 그럼 북한 입장이나 중국군 입장에서도 자, 이 군사 접촉선을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요? 아, 그래? 더 먹겠다. 그러면은 정전협정 도장 찍을 때가 아직 시간 있잖아. 계속 싸워. 그러면은 야, 몇 개 좀 더 뺏어봐. 야, 여기 발전소 있지? 이건 차지해봐. 이 전투가 정도로 더 치열해지지. 굉장히 전투가 치열해지는 계기가 되겠죠. 자기들이 안 싸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누가 죽느냐 그렇죠. 마느냐인데. 아니 이게 사실 정전 회담이 시작이 되면은 원래 전쟁도 그냥 딱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왜 계속 이게 뭐냐면은 전투 계속 원칙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정전 협정에 서명이 되고 그다음에 정전 협정이 딱 발효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전투 행위를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그때 정전 협정이 전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전황이 우리한테 유리하면 그러면 우리한테 협상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곳을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휴전 협정이 된다 하더라도 누가 공세를 계속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말빨이 달라지는 겁니다. 협정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격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땅 한 치 한 치 그것도 한 그 뼘이라도, 상황이 한 뼘이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정전 협정이 시작됐다라는 그 시점부터 전투가 오히려 더 격렬하게 싸우네. 더 치열해지는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정전협정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오늘부터 정전에 들어간다라고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전쟁의 말미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느슨했던 전쟁 양상도 협정 국면에 들어서면 전쟁이 더 치열해지는 정전협정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붙어 있는 남과 북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이제 군사 분계선을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북측은 내려가려고 할 거고 우리는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기동전은 좀 멈췄지만 어떻게든 한 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고지 쟁탈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운 데 싸우는 거예요. 고지 쟁탈전이라는 게 높은 쪽을 잡아야 감제가 되죠. 유리한 거구나. 당연하죠. 네. 상대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시하기에도 보이니까 이렇게. 특히나 철원 쪽의 고지는 고지를 하나 먹느냐에 따라서 철원 전체를 다 그러네. 그 고지에서 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뺏기면은 철원도 뺏기고 밑에 양양까지도 쭉쭉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리면 안 되는. 모든 전투에서 높은 지대를 차지하는 것은 큰 메리트예요. 고지 같은 경우는 우리 또 금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감제가 있어요. 감제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이 누구한테 넘어가냐인데 봐봐요. 고지에 있으면은 일단 더 넓게 볼 수가 있어요. 넓게 볼 수가 있고 위에 그 고지 위에 포가 있다고 하면은 적의 후방에 포탄을 날릴 수가 있어요. 위에서요. 그리고 이제 총격전을 벌였을 경우에는 물론 미묘한 차이지만 위에서 쏠 경우에는 가속도가 더 붙어요, 총알이. 밑에서 쏠 경우에는 더 속도가 늦어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돌격전을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위에서 돌격을 하면 뛰어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밑에서 올라가면 힘들어. 힘들지. 맞네요.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는 게 상당히 모든 게 성이고 뭐고 다 위에 있네. 그러니까 삼국지 같은 소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수성을 할 때는 공성하는 병력의 10분의 1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1000명이 들어올 때 높은 고지에 있으면 100명으로 수비할 수 있다. 와.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장 찍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군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냐면 강원도의 철원으로 향합니다. 철원에 있는 철원 평야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는데 딱 보니까 철원 앞에 이 조그마한 산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높이가 얼마니? 395m 정도 됩니다. 395 고지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395 고지가 위치한 지대가 얼마나 군사적인 전략적 요충지였냐면 일명 철의 삼각지, 철원, 평강, 김화가 있는 그 한가운데에 395 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 이 철원 평야로부터 이어지는 길이 바로 서울까지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작은 395m의 산만 점령하면 서울까지 내려다 보이는 교통로를 훤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395 고지만 점령하면 철원뿐만 아니라 평강하고 김화까지 방어하기에 너무나도 좋죠. 자, 이 395 고지를 전쟁 이후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백마고지라고 부릅니다. 백마고지 하면 다 들어보셨죠? 백마고지 전투의 백마. 처음에는 무명의 산이었어요. 그래서 395 고지, 395고지라고 했는데 추후에 얼마나 치열하게 이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는지 처음엔 이렇게 파랬는데 나중에 하도 폭격이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봤을 때 산등성이가 허옇게 다 폭격 흔적이 나와서 산이고 나무며 풀이며 다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백마같이 보인다라고 해서 나중에 백마고지라고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아군 입장에서도 이 백마고지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중국군 입장에서는 이 백마고지를 반드시 차지해야만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우리 국군 구사단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군의 3개 사단이 우리나라 국군 구사단을 압박하며 포위합니다. 근데 구사단 입장에서는 정전전 언제 끝나는 거야?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협정이 끝나기 전에 백마고지를 뺏기게 되면 이 지역 다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고지 쟁탈전 중에 하나가 그래서 백마고지전이죠. 때는 1952년 10월 6일 그 일대의 침묵을 깨우는 무자비한 총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준비 사격이 시작된 뒤엔 곧바로 중공군의 총공세가 시작되는데요. 꽝 소리와 함께 모래 한 움큼이 위에서 퍼지며 그 사이로 일제 사격이 퍼부어집니다. 그 찰나 중공군은 395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좀비처럼 우르르 몰려와 돌격해 오는데요. 그 하루 동안만 무려 고지를 두고 뺏고 뺏기는 치열한 공방전이 3차례나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날의 치열했던 격전은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이게 395 고지잖아요. 해발 395m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근데 저 지역은 워낙 해발 고도가 원래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 가서 보게 되면 좀 조그만 야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집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대 병력만 딱 집어넣잖아요. 거기 꽉 채우고도 남아요. 근데 거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대대가 아니라 연대를 넣은 거예요. 5,000명을 거기다 깔아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중공군은 거기서 14,000명, 3개 사단 병력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1대3이죠. 그렇게 인해 전술로 밀고 고준 사격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발. 그냥 뭐. 그 당시에 그 어떤 참전 용사가 제가 한 20년 전 만에 그분들 다 살아계셨거든요. 그때 얘기를 하는데 밤이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했냐 그랬더니 그냥 박스에다 수류탄을 갖다 놓고 딱 해서 계속 밑으로 던져. 왜냐하면 높으니까 굴러가서 어딘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자기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도 계속 올라오니까. 우리 국군이 백마고지가 되게 조그만 산이잖아요. 그래서 금방 올라와요. 중국군이 인해 전술로 막 올라와서 1차 저지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젠 좀 숨을 돌릴까 했는데 또 중국군의 2번째 2파대가 막 올라와요. 그렇게 계속 고지를 향해서 좀비 떼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몇천 발의 포탄이 떨어져서 그때 기록에 따르면 깜깜했던 밤이 갑자기 불을 켠 듯 환해졌다고요. 포격을 해주는 거예요. 중공 측에서. 그런데 소름 돋는 건 그 환했던 환영, 그 빛이 다시 꺼져요. 폭음이 터지고 이 섬광이 있은 후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그
그 순간에 여기저기에서 이 포탄으로 인한 비명과 절규와 살려달라는 소리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공포스러웠던 그런 상황이었죠. 사방으로 피 비린내가 진동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 장면이 한 장면이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백마고지를 뭐라고 불렀냐면 해가 지지 않는 곳. 아까 지금 섬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곳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엄청 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폭격에다가 조명탄에다가 일단 폭격을 하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밤에도 쏠려면은 이게 1952년 10월 6일부터 거의 열흘 동안 이 백마고지 전투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무려 700회 폭격이 그간에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열흘 동안요? 열흘 동안. 그러면 하루에 70회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70회면 거의 1시간에 3번씩은 폭격이 일어났다니. 이게 24시간 내내. 15분 만에.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곳이라고. 열흘 동안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열흘 동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10일 동안 전투가 있었잖아요. 12차례의 공방전이 있었고 7차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되게 치열했죠. 그래서 치열한 혈전 끝에 우리 구사단이 지켰는데 양쪽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냐면 양측의 포격으로 백마고지가 원래 높이보다 1m가 그냥 푹 꺼졌다고요. 산이 1m 내려갔다고. 왜냐면 계속 파이잖아요. 아까 700회 항공기에 폭격이 있었다고 했어요. 산이 1m가 낮아져요. 삼부사고지가 됐어. 네, 삼부사고지가 돼버린 거죠. 기록을 보면 중국군은 10,000여 명 사상한 걸로 나오고요. 우리 국군은 3,500명의 사상자가 이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중국군이 쏟아부은 포탄의 수가 27만 5천여 발입니다. 27만 5천여 발, 이 조그마한 언덕에다가 다 쏟아부은 거예요. 정말로 처절한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마고지에 정말 많은 우리 국군 장병들이 묻혀있다라는 얘기가 한 몇 년 전부터 나온 겁니다. 수습을 못했으니까. 지금 내 목숨도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운명을 달리한 전사한 전우의 시신들 옆에 있어도 어떻게 뭐 후방으로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창고라든지 탄약고가 보이면 거기다 일단 밀어넣고 싸우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말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같이 담배를 나눠 폈던 전우, 그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가 형이라고 불러줄게 라고 불렀던 나이 어린 상사가 지금 탄약고에 시신으로 누워있잖아요, 지금요. 이런 끔찍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도망가는 사람 없이 끝까지 백마고지를 지켰다. 정말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누구도 병사도 군인도 사람이거든요. 없는 일. 그런데 이제 또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만드냐면 나랑 정말 친했던 그 전우가 피격을 당하거나 이런 장면을 딱 보게 되면 그때 이제 피가 또 거꾸로 딱 솟는 거죠. 라고 하면서 모종의 복수심이라고 하나 적개심 같은 게 이제 불타게 되는 겁니다.